최근에 이제 건설사들이 굉장히 위험해졌고, 최근에 그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부실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건설사가.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PF거든요. PF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건설할 때는,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맨 먼저 땅을 사잖아요. 땅 살 때부터 우리나라 시행사들은 대출을 받아요. 이걸 브릿지론이라고 그러죠. 브릿지론은 한 15%에서 20% 정도 고금리로 빌리는 거예요. 비싼 값으로 빌리고, 그 다음에 본 PF 들어가면은 비싼 금리의 브릿지론을 없애고 본 PF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PF가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하던 건설자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지금 뭐 총선 이후에 많은 부도가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PF가 막혀 있기 때문에, 또 PF에 대한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고, 지금도 빚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은행이 지금, 은행에서 건설사들이 빌린 자금이 한 4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은행도 이제 덜덜 떨고 있는 거죠. 건설사가 무너지면 은행도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그 PF 보증액이 1조 원이 넘는 기업 중에서 태영건설이나 또 롯데건설, 태영건설 같은 데는 거의 뭐 자기 자본의 200%가 PF거든요. 그 다음에 롯데건설도 한 160% 가까이가 PF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미 태영건설은 뭐 구조조정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롯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자기 자본보다 PF 비율이 훨씬 더 높으면 건설회사가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그런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1조 이상의 PF만 이야기했지만 그 밑에도 자기 자본 비율, PF 비율이 높은 건설회사들이 한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건축 시장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말이 나오고 있죠. 너무 어려워진다고. 재건축은 과거에는 5층짜리를 높이 지었기 때문에, 뭐 10층, 15층, 20층 지었기 때문에 소유자들한테 수익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20층짜리를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또 15층짜리를 재건축하려다 보니까 순수하게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해소하려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용적률을, 옛날 용적률을 그대로 사용하면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대폭 올려줬잖아요. 대폭 올려줘가지고 기존에 있던 용적률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재건축을 했는데, 그 용적률을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려줬는데도 재건축을 하는데 그동안에 원자재 값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용적률을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개인 아파트에 대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 자체가 혜택이잖아요. 혜택인데 그러한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 만약에 용적률을 안 올려줬으면 엄청난 비용 부담이 있는데, 비용 부담을 줄여줬는데도 서울 시내 보면은 뭐 어디에는 뭐 12억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 된다. 또 어느 아파트에 보면은 아파트 값이 5억인데 또 5억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 된다. 이러다 보니 재건축이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또 재건축 사업은 건설회사들이 재건축 사업을 서로 딸라고 막 경쟁을 하잖아요. 지금은 경쟁도 많이 없어졌고, 또 건설회사가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을 따내고 나서는 배짱이에요. 추가 부담금을 요구한다든가 건축비를 더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돌변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들만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을 하는데, 사실은 안전진단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그동안에 봤거든요. 안전진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아파트가 위험하니까 새로 짓겠다, 그런 걸 자율에 맡겨놔야 되는데, 안전진단이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 재건축하는데 규제의 일환으로 안전진단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우리 강남에 뭐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계속 보류해가지고 지금 뭐 28년 동안 계속 재건축이 추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정부가 이 아파트를 재건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는 하나의 저는 규제라고 보고, 안전진단은 뭐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재건축을 하는 거죠. 꼭 정부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는 게 이 재밌는 게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을 막 신청해요. 그래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 집이 좀 부족하고 재건축 조합원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용적률을 높여줘가지고 안전진단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또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도 뭐 당장은 면제해주고 또 용적률도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신도시도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가지고 서울 시내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부 다 재건축하려고 너도 나도 나서니까, 신도시까지 나서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건축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신도시 같은 경우, 또 서울 시내도 재건축을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주한다는 거는 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신도시 같은 데도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어디를 먼저 해줘야 될 거냐, 정부에서 또 고르는 문제가 또 남아있고, 그래서 서로 재건축을 먼저 하려고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한다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기사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건 괜찮은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뭐 신고가다. 조금 가지고 부동산 값이 올랐다. 중개 방송을 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또 일정한 거래량이 돼야 정상 가격이 시장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매주마다 발표하는 뭐 신고가다 이렇게 소수의 거래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통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통계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이제 국가 채무가 지금 한 1100조가 넘었죠. 뭐 작년 1년 동안에 뭐 50조, 뭐 60조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GDP의 50%가 넘었어요. 부채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부채가 굉장히 커요. 5경인가? 경이라는 건 뭐 상상도 초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 같으면 부도가 났죠. 미국이. 근데 미국이니까 안 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국계 부채가 1100조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부채를 늘려가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돈을 풀 때 돈을 못 푸는 거예요. 나중에 부채가 쌓인다는 거는 부채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긴축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돈을 풀 때 못 푸는 거예요. 만약에 복지 정책을 한다. 그래서 돈을 풀 때 국가 부채가 너무 많으면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PF 문제에서도 건설 회사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제 건설 회사들은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뭐 정부가 보호를 좀 해주겠지. 설마 우리를 무너지게 놔둘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죠. 우리를 과연 무너지게 놔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가 과거에 건설 경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또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의 전례를 따라서 건설회사들이 버티는 건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무너질 건 무너지고 망할 건 망하게 놔둬야 건전하게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당장은 가슴이 아프죠. 또 경제가 잠깐 침체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망할 건 망하게 놔두고 또 부실한 건설사는 대폭 구조조정을 해야. 그래서 이제 PF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기잖아요.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는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과거에 부동산 값에 대해서 엄청난 폭락 사태를 겪었잖아요.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사태를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엄청나게 얻어맞고 나서 정신을 차릴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아프지만 상처는 도려내고 그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나야 할 거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일본은 얻어맞아도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본은 과거에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락했는데도 지금 세계 경제 규모가 3등, 4등을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13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얻어맞았다. 일본을 따라가냐? 못 따라가요. 어떻게 일본을 따라가요? 불가능하죠. 어디를 따라가느냐? 아르헨티나 정도 따라가겠죠. 일본을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는 성공이에요. 근데 따라갈 수도 없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가면 일본처럼 될 거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일본처럼 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옛날에 경제 대국이었고 그렇게 얻어맞았는데도 지금 3, 4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유지를 못해요. 외환 보유고 차이 일본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경제 규모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얻어맞으면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최근에 1,400억 원에 임박했고 며칠 전에 뭐 1,400원 넘은 적도 있어요. 근데 1,400 넘은 적은 아주 위기가 있을 때만 1,400 넘던가 근접했거든요. 우리가 1997년 IMF 때 1,400이 넘었죠. 그럼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1,400이 넘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코로나가 끝나고 물가가 급등할 때 그때 또 1,400원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불과 2년 만에 2년도 안 돼서 1,400원이 또 넘었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징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뭐 오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거고 여러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 이런 것들이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고유가가 나오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하여튼 많다는 거죠.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는 달러가 강해졌다는 거 또 반대로 말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훨씬 더 많이 하락했어요. 달러가 강세는 전반적인 현상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원화 가치는 딴 데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누군가는 달러를 계속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달러를 산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뭐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달러로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환차손에 대한 위험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환차손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고유가 위험이 있고 이런 고환율이 더 유지될 가능성이 많죠. 과거에는 뭐 1200원 선, 1200원 살짝 밑에 이 정도가 뭐 일반적인 환율이라고 봤는데 지금 뭐 1300원 넘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1400까지도 뭐 정상이 될 수도 있다. 환율이 높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수출 기업들은 이득을 보거든요. 수입 기업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죠. 수출 기업은 이득을 보지만 지금 수출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졌거든요. 특히 중국과의 교역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미국과의 수출은 조금 늘었지만 수출 자체도 다른 나라들이 어려우니까 수출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좀 적고 또 수입 기업들은 비싸게 사야 되니까 우리나라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이런 물가를 상승하게 되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나 차이 나잖아요. 미국이 5.5, 우리가 3.5니까 2% 차이 나요. 전통적으로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0.5가 높거나 1%가 높아야 정상이에요. 과거 그래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3.5% 대 5.5%,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물가가 더 안 잡히는 거죠. 물론 3.5%를 더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있죠. 우리나라 그 대출이 많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거죠, 많이. 또 우리나라 PF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PF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이러한 뭐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또 부동산 가격이 뭐 폭락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리는 건데 이거를 계속 안 올리면 물가가 폭등하게 돼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리를 올렸어야 돼요. 근데 시기를 놓친 거죠. 미국의 금리가 5.5%인데 우리는 3.5%라는 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건설 경기를 급강화시키고 부동산 값의 폭락 또 많은 부채를 가지고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가계부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린 건데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시기를 놓쳤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올릴 때 같이 따라서 올렸어야지 지금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과일을 사 먹을 때 엄청 비싸게 사 먹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 여행 갈 때 기존에 든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금리를 올릴 때 올려줬어야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뭐 비싼 과일을 사 먹고 사 먹는 게 뭐 때문인지도 몰라요. 물가가 오르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금리를 올려야죠. 근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돈 많은 분들보다 서민들이 물가 오르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가뜩이나 돈도 안 가지고 있는데 또 물가까지 오르면 사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부자들은 고통이 좀 덜하죠. 오히려 부자들은 우리가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부자들은 달러를 미리 사놨다가 그럼 달러 값이 계속 폭등하잖아요. 거기는 환율이 막 폭등하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돈을 더 버는 빈익비 부익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급등하고 뭐 환율이 오르고 이렇게 하면은 양극화 빈익비, 분익비 현상이 더 많이 생기는데 상위 계층보다 하위 계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의 뾰족한 상태가 돼가지고 상위 계층은 소수고 하위 계층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냐 하면은 고금리죠. 또 환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고유가죠. 고유가는 다시 고환율을 부르고 다시 고물가를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 요소예요. 그러니까 고환율의 근본적인 원인 또 고물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도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이란 뭐 서로 보복전을 주고받고 있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굉장히 안전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왜냐면 우리가 70몇 년 전에 이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잊어먹고 그 세대들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그 주한미군 오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한 25,000명 되는데 주한미군들이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위험수당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올 때. 왜냐하면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와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도 국민들은 불꽃놀이 정도로 보고 관심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주한미군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태평하나 미사일을 쏘면은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기사가 났나 보다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주한미군들은 상당히 놀라고 있고
또 주한미군들도 동화가 돼 오면은 와보니까 안전하거든요. 뭐 미사일 쏴도 국민들이 다 조용한데 또 미군들도 굉장히 별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은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보니까 막상 전쟁 위험도 없고 막 전쟁 중인 나라인 걸로 알고 왔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안전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외국인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은 또 오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파견되는 사람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울고불고 오기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왔다 하면 또 오고 싶어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불감증인데 우리나라도 결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도 전쟁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지금 무덤덤해졌어요. 근데 만일에 전쟁이라는 게 100년에 한 번 나도 폐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도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하탄에 플랫 아이언이라는 22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은 전체가 공실이에요. 1층만 운영을 하고 있고 2층부터 22층까지는 한 명도 안 들어와 있어요. 다 비었어요. 금년에 뭐 금리를 3번 내린다 했다가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투자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데 금리를 왜 내냐. 그냥 물가만 자꾸 오르는 거예요. 중국, 미국 이런 데가 부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써버리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라고 그러죠. 3.8% 굉장히 높은 상태고 2% 밑에 아니면 금리 못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연준에서. 또 어떤 데서는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경기는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너무 높고 또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안 내리는 거거든요.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조건은 그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근데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뭐 좋은 이유는 금리가 높으니까 전 세계 돈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텍사스에 55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잖아요. 거기 지면은 2만 1,000개 일자리가 창출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분 좋아가지고 보조금을 9조 줬잖아요. 9조 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는 뭐 실업률도 낮아지고 지표상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물가는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어서 연준에서 금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아직은 안 된 거예요. 미국에 이제 금리를 여러 번 내리려고 했었죠. 여러 차례에 걸쳐 내리려고 했는데 금년에 뭐 금리를 3번 내린다 했다가 2번 내린다 했다가 또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미국 경기가 지표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물가는 아직도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미국은 무늬만 긴축을 하고 있어요. 무늬만. 실제는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어요. 긴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대선도 있고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투자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금이 풍부해지잖아요. 실업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를 금년에 과연 내릴 거냐. 경기가 나빠져야 금리를 내리는데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데 금리를 왜 내냐. 그냥 물가만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과연 한두 번 내릴까? 금년에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몰라요.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지금 경기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제 체감 물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3.8% 이렇게 되지만은 미국에 직접 가보니까 체감 물가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식도 잘 안 하고 김치찌개 하나 시켜 먹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넘게 돈을 내야 돼요. 제가 어느 중국 식당에 갔더니 라면을 사 먹었어요. 라면. 근데 라면에 돼지고기가 4점인가 5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가까이 돼요. 라면에 돼지고기 몇 개 얹어놨다고. 그만큼 체감 물가는 엄청나요. 그래서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어렵기 때문에 또 금융위기도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표상으로서는 하여튼 경기가 좋은데 일반 느끼는 체감 물가는 또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예요. 미국은 지금 공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실률이 미국 전체로 20% 정도 되는데 다운타운 같은 데는 한 30% 정도 돼요. 맨하탄에 플랫 아이언이라는 22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은 전체가 공실이에요. 1층만 카페하고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2층부터 22층까지는 한 명도 안 들어와 있어요. 다 비었어요. 오피스 빌딩이죠. 그만큼 뉴욕 맨하탄 자체도 공실이 너무 많고 이처럼 텅텅 빈 건물도 있다는 거예요. 또 샌프란시스코 22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75%가 비어 있어요. 그게 시세가 4천억 갔어요.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800억이에요. 800억.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살 사람이 없어요.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LA 다운타운 보면은 가스 컴퍼니 타운이라는 빌딩이 52층짜리가 있는데 그 빌딩도 3분의 1 가격으로 내놔도 안 팔려요. 또 작년에 또 A1 빌딩이라고 있는데 그게 3분의 1 가격으로 실제로 팔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의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반값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3분의 1 가격이 돼야
이걸 사볼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뭐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공실이 많기 때문에. 공실이 많다 보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겨요. 공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있던 그런 상태에서 공실이 많아지니까 노숙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의 2%가 노숙자라고 그래요. 도심에 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겁을 나고 굉장히 위험한 도시로 되어 있는 데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가 한때 어떻게 맨하탄에 버금가는 엄청나게 비싼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런 도시였었는데 지금은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들러마되고 노숙자들의 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운타운에 있는 주택까지도 안 살라고 그러겠죠. 노숙자가 있는데 아파트나 콘도에서 살라고 그러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더군다나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도심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심의 아파트나 콘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는 주택도 값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공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지금 35% 정도 하락했다고 지표상으로 나타나는데 과거 금융위기 때가 한 47%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만큼은 아니지만 35%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괜찮기 때문에 공실 상태인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바꾸려고 허가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바꾼 건물들도 미국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실이 심각해진 이유가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가 재택근무예요. 코로나 때 대면을 못하니까 재택근무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너무 좋죠, 집에서.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사무실에 나오면 이제 식사값이라도 줘야 되고 또 사무실 유지비, 커피라도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절감되니까 기업도 좋고 근로자도 좋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도 많이 생기고 값도 떨어지고 또 폭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재택근무가 큰 영향이고 그 다음에 고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30년 고정금리인데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거든요. 2, 3년마다 이렇게 변동을 한 이런 변동금리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금리 상환기간이 돌아오면 금리를 또 대폭적으로 막 2배, 3배 올랐잖아요.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업자는 공실에다가 고금리에다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건물에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위험해진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대출을 못 갚으면. 미국의 대출 상환 예정액이 27년까지 한 3,000조가 대출 상환 예정이라고 그래요. 은행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고금리 때문에 상환을 못 하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은행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기초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현상이 생기면 벌써 다 쓰러졌죠. 근데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엄청나게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못 버티는 거죠. 다른 나라는 인구가 자꾸 준다 해도 미국은 자꾸 인구가 늘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가 외관상으로 좋으니까 몰려오고 또 고금리 상태가 되면 될수록 또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경제전쟁을 하면 할수록 미국은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외국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뭐 10,000명인가 20,000명 망명했다는 기사도 얼마 전에 났는데 그만큼 미국의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 돈을 빨아들이는 영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경기 지표가 좋아지는데 다른 나라를 다 거지로 만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미국이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내리지 않는 그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약간 틀려요. 우리나라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뭐 감정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시세대로 감정을 하고 그러한 감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도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공무원들이 산정해요. 그래서 시세보다 좀 낮게 매겨서 과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관여를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시지가도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평가를 하죠. 근데 미국은 감정을 할 때 시세대로 감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감정이 모기지, 그러니까 담보를 위한 감정이에요. 담보를 위한 감정이기 때문에 담보 감정할 때 시세대로 감정을 해놓으면 은행에서 감정가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죠. 미국은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뭐 치안이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는데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가 치안이 안 좋아요. 뭐 안 좋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법령을 어떤 걸 개정했냐면은 우리 돈으로 130만 원 미만은 경범죄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130만 원 미만짜리 우리 돈으로 그걸 훔치면은 경범죄로 처리하니까 훔치는 사람이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내에서 대도시 같은데 언론에서도 봤을 거예요. 130만 원 미만짜리를 훔치는데 주인이 잡지도 않고 또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도 잡지도 않는 이런 기사를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잡혀봐야 경범죄니까 훔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점포들이 폐쇄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대도시의 다운타운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죠. 이게 범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하나의 폐해가 될 수도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안전한 지역은 굉장히 안전해요. 위험한 지역은 또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태, 자본주의의 폐해가 나타나는 거죠. 미국에 있는 그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분은 감정하러 LA에서 가까운데 감정하러 갔거든요.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현장을 봐야 되잖아요. 감정하러 들어갔는데 오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좋은 차를 세워놓고 감정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썩은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은 차도 훔쳐온 차인데 썩은 차를 세워놓고 좋은 차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차가 발견됐어요. 물론 그 차에는 트렁크에 골프채뿐이 없었거든요. 골프채만 훔쳐가고 차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차량을 갖다가 길거리에 시동을 켜놓고 세워놓는다든가 잠깐 세워놓더라도 안전장치를 해놓고 해야지. 그리고 미국은 절대로 차 안에 있는 걸 보이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좋은 동네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좋지 않은 동네에 감정하러 가가지고 감정 빨리 하고 나왔는데 차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키를 안에 놔둔다든가 이러면은 안 좋은 동네에 감정하러 갈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심들을 많이 하죠. 물론 좋은 동네 가면 아무 지장이 없지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차 안에 있는 물건만 훔쳐가는 게 목적이지 차를 훔치려고 하진 않아요. 차 가지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잡혀요. 그러니까 차는 버리고 차 안에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부실해지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제일 많은데 중국은 사실상 수출길이 많이 막혔잖아요. 미국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상황이 어려워지면 한국에 직격탄을 맞게 되죠. 과거에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그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도 바로 같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생겨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사태가 터지면 그거보다 몇 배 큰 폭풍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우리나라의 직격탄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가장 의존도가 높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가 중국과 미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수출길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런 나라들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또 중국도 부동산 시장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미중 전쟁의 영향, 경제 전쟁의 영향도 있지만은 미국도 지금 어려워요. 중국도 어려워요. 근데 미국과 중국은 대국이에요. 전 세계 1위와 2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3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같은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게 빚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난다든가 또 미국 흉내 난다고 또 정부 부채까지 막 늘어나 버리면 우리나라는 위기를 찾아오는 거고 또 중국처럼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막 지어 제끼면은 공급이 오버되는데도 중국은 막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지었잖아요. 지금 뭐 중국에 1억 채가 넘는 부동산이 아파트가 공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 금리도 안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국의 경우를 지켜봐야 돼. 중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폭락되고 1위의 건설회사들이 막 부도가 나고 이게 중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되고 또 일본의 경우도 참고를 해야 돼요. 일본이 뭐 20년, 30년 동안 지금 부동산 폭락해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돼요. 이런 나라들은 경제 대국들이에요. 과거에 일본이 뭐예요? 1, 2, 3위잖아요. 3위 안에 항상 들어왔잖아요. 경제 대국. 그런 나라가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 일본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아요. 3등, 4등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가 만일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본 같은 사태, 또 중국, 미국 이런 데가 부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써버리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경제 대국이었잖아요. 경제 대국인데 지금 많은 부채 문제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빈민국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국가부도가 몇 번 났어요. 셀 수도 없어요, 지금. 국가부도가 난 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나라는 한가롭게 일본 따라가느냐? 일본 따라가면은 천만다행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그 정도가 안 돼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은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에요. 그냥 폭삭 주저앉는 정도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 사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고금리죠? 고물가죠? 고환율이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은. 앞으로 2, 3년 이상 하락할 것이다. 지금 뭐 외부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부동산 값이 오르느니 뭐 오르고 있다는 주간 발표를 하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부동산은 최소한 몇 달 정도 거래가 되고 일정 기간이 흘러야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데 뭐 중개방송 하듯이 한다는 거는 부동산을 국민들 보고 사라는 소리예요? 앞으로 떨어질 건데 또 연거를 하라는 소리예요?
집을 살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게 결국은 위치거든요. 모든 게 위치의 값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이 위치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뭐 볼펜이다, 책이다 이런 것들은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값이 똑같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태어날 때부터 숙명이에요. 못 움직여요. 그게 로케이션이거든요. 내가 어느 날 태어났더니 산속이에요. 어느 날 태어났더니 명동에 사람들이 활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옮기고 싶어서 못 옮기죠. 이게 로케이션이거든요. 지역이 집 살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젊은 분들은 직장과 가까운 데가 집이 제일 좋죠. 교통비가 절감되고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집을 사는 게 최고 좋고, 그 다음에 은퇴한 분들은 직장이 없는데 갖고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외곽에서 좀 떨어져 나간 데서 병원하고 거리가 적당하고 너무 멀리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집을 마련해서 좀 쾌적하게 사는 게,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쾌적성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젊은 직장인들은 직장과 가까운 데 살면 살수록 좋기 때문에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값이 점점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교육이 최고죠. 어느 지역의 교육 환경이 제일 좋으냐, 학교가 좋으냐, 여기에 따라서 집을 살 때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가 형성될 때 도시 중심지하고 외곽하고는 처음에 값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완만한 상태예요. 근데 인구가 중심지로 몰리면 몰릴수록, 무슨 도시의 기본적인 형태가 중심지로 몰리는 거거든요. 가격 상태가 점점점 뾰족해져요. 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중심지로 가면 갈수록 계속 값이 오르는 거예요. 중심지는. 그거는 인구하고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고려시대 때 뭐 개경인가요? 수도가? 또 조선시대 때 한양. 그때도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죠. 그런 데서 사람이 많이 몰려서 살고 있고, 그런 데는 땅값이 비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 인구가 줄어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지는 값이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상승할 때는 중심지부터 상승하고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상승기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지가 가격이 상승하고 외곽으로 뻗어나가기 전에 중단돼 버리면 외곽은 올라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 외곽부터 떨어지고 점점점 중심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점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외곽부터 떨어져 나오다 중심지는 떨어지지도 않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중심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면 결국 중심지도 떨어져 버리는 거죠. 중심지의 가장 큰 특성이 교통 체증이 심하고 소음도 심하고 매연도 심하죠.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소음이나 교통 체증이나 매연이 심할수록 부동산 값이 높은 거예요. 자, 시골의 한가운데 가봐요. 소음 없죠. 교통 체증 당연히 없죠. 매연도 없죠. 집값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중심지로 가면 갈수록 소음이 심하면 심할수록 비싸지는 거예요. 매연이 심하면 심할수록 비싸지는 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소음이나 매연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데,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는 쾌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연이나 소음 이런 것들은 주거용 부동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쾌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미국의 도시들 보면 중심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 이런 데가 최고 고급 주택지가 형성돼 있어요. 중심지는 최고 고급 주택지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고층 빌딩, 아파트, 직주 건접을 하는 그 젊은 층들이 몰려 사는 그런 데가 형성되고, 고급 주택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한 30분, 1시간, 중심지까지 뭐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의 고급 주택들이 외국 같은 데는 형성되어 있어요. 옛날에 전원주택 붐이 굉장히 많이 일었죠. 그래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쾌적해서 찾는 거예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전원주택에서 아예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상 살다 보면 굉장히 적적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려갈 때는 내려가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밤하늘에 별도 보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적막하고 조용한 게 너무 좋다. 근데 그게 한 6개월, 1년 지나면 이제 살기가 불편하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뭐 하나 살려고 해도 멀리 나가야 되죠. 또 주변에 병원이나 의료시설도 없죠. 또 전원주택을 거기서 살지를 않고 뭐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외국에 나가 계셨다가 그 1년 가까이 집을 방치해놨다가 와봤더니 그 집에 막 벌레들이 들어오고 또 뱀도 들어오고 폐허가 돼서 다시 리모델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가끔 한 번씩 와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지에서 너무 멀면 전원주택이 결국은 값이 오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주택에 사는 거는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중심지로부터 너무 멀어버리면, 전원주택이라는 그러잖아요. 중심지로부터 상당히 멀잖아요. 이런 데는 전원주택 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전원주택 붐이 굉장히 일었었어요. 굉장히 막 심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은 전원주택을 막 많이 사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전원주택 여러 채 샀는데 나중에 재산이 제로가 돼버리는. 그래서 전원주택은 지금은 팔기도 힘들고 매물은 굉장히 많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막상 살려고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전원주택은 값이 제대로 형성되기가 어려운 상태. 한때의 붐이었고 지금은 전원주택이 그렇게 좋은 주택은 아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과거에 해줬냐면은 판단이 안 쓸 때는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사라. 그러면 제일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비싼 이유가 있어 비싼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더 오를 소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중심지의 가격이 굉장히 높듯이 중심지의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외곽보다도.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제일 비싼 집을 사라. 역설적으로 좋은 집은 나중에 더 많이 오른다. 조금 안 좋은 집은 나중에 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재건축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가 값이 새 아파트보다 굉장히 비쌌어요. 잠실에 옛날에 5층짜리 연탕 때는 아파트는 굉장히 비쌌어요. 재건축하면은 나중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재건축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이제 15층, 20층짜리를 재건축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분담금도 많이 들어가요. 분담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새 아파트가 옛날 낡은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는 과도적 기대금이 앞에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되는 거예요. 당연히 새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보다 더 비싼 현상. 이게 정상화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될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이 막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막 정부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기도 하고 주민들이 아우성 치면 혜택을 더 주기도 하고 또 신속통합계획이다 모아타운 해가지고 과정을 생략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데 보면 용적률이 그 도시에 딱 정해져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다. LA 다운타운이다. 맨하탄이다. 전체 용적률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절대 안 바뀌어요. 불변이에요. 우리는 용적률이 수시로 바뀌지요. 근데 용적률이 불변이기 때문에 LA 다운타운 같은데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고층을 올리려고 하면 다른 용적률을 사와야 돼요. 이걸 공중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LA 다운타운에 있는 72층짜리 대한항공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도 원래 72층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용적률을 사와가지고 72층짜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 용적률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도시 전체 용적률이 변해버려요. 도시가 제대로 계획적으로 개발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운타운 같은 데 보면은 어디는 빌딩이 높게 올라가 있고 어디는 낮게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낮춰준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이 오히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펼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변화를 잘 안 시켜야 돼요. 변화를 자주 시킨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정부가 어떤 혜택을 주기를 또 부동산 소유자들은 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풍수지리를 굉장히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산소를 따진다든가 할 때 풍수지리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는데 옛날에 뭐 대선 후보들도 보면은 어디에 묻어야 당선되느냐 뭐 이런 풍수지리가 많이 있는데 풍수지리에 보면은 땅의 기운을 받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는 7층 이상 올라가면 땅의 기운을 못 받는다 이런 논리도 있고 풍수지리는 반드시 저는 맞는다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막다른 골목 집은 싸요. 막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막다른 집은 싸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막다른 집이 굉장히 비싸요. 조용하고 또 주차 면적이 굉장히 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넓어요. 그래서 막다른 집이 굉장히 비싼데 우리나라 같은 건 싸요. 그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편리성을 중시하고 우리나라는 풍수지리, 과거부터 내려오는 역술 이런 데다 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사고가 좀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은 집이라는 거는 자기가 편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 살고 있는 분이 잘 돼서 나가면 난 그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풍수지리에 따라서 꼭 그걸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은 일반 아파트에 살고 조금 더 부자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더 부자는 단독주택에 살고 굉장히 부자들은 초고층 아파트를 사놓고 1년에 한 달, 두 달 별장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풍수지리 가지고 따지면 서울에 개포동이 있잖아요. 개포동은 사실 풍수지리로는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에요. 뭐 믿는 사람도 있지만 풍수지리로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나라 풍수지리에서는 배산 임수거든요. 산이 뒤쪽에 있고 물이 앞쪽에 있는 게 최고의 집이에요. 개포동은 거꾸로예요. 뒤에 양재천이 흐르고 앞에가 대모산, 구룡산이 있는 거예요. 배산 임수하고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풍수지리로서는 되게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개포동을 옛날에 개발할 때 갯벌이었어요. 갯벌. 땅의 지력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역시 풍수에서 안 좋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포동은 서민 아파트의 전형적인 대명사였거든요. 개도 포기한 동네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고 강남 점점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서민 아파트에서 소득적인 높은 수준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개도 포니 타는 동네다. 또 이렇게 또 속설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개도 포로세 타는 동네다. 그래서 개포동이다. 속설이 정도로 살기 편하고 교육이 좋고 그러면은 그 지역이 저는 좋다고 보고 풍수지리에 얽매인다든가 뭐 역술적으로 어디가 좋다 또 속설에 따라서 집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편리하고 자기가 살기 편하고 쾌적하고 하면은 그게 좋은 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아파트에 로열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로열층의 기준이 옛날에는 이랬어요. 중간층보다 한 3분의 2 정도 지점 이 정도로 로열층으로 봤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겨울에는 따뜻하고 뭐 양쪽에 다 집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사람들로 포근하게 이렇게 그러면은 또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로열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열층의 기준은 꼭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위층에 있으면 밑으로 뛰어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은 1층이 최고의 로열층으로 보고 있어요.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아무리 쿵쿵거려도 밑에 아무도 없잖아요. 밑에 두더지나 이런 거는 이제 시끄럽다고 그러지 밑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1층이 최고의 로열층이다 이렇게 보고 또 전망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최고 꼭대기층 또 초고층 같은 경우는 제일 꼭대기층을 로열층으로 보거든요. 여기는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로열층이 앞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변할수록 로열층은 하나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변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로열층은 앞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로열층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 차이가 나죠. 어떤 데는 뭐 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에서 막 1억, 2억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이처럼 전망이나 또 로열층 이런 상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1층이 너무 쌌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집에서는 거기가 제일 로열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로열층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로열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로열층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열층과 아닌가에 따라서 집값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아파트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에 평수가 몇 평 정도가 적당하냐 뭐 지금 한 30평형 정도 또 25평형 정도 이것도 이제 개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식구가 줄고 이제 옛날에 애들 있을 때는 4식구 또 3식구 5식구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좀 이제 방마다 하나씩 줘야 되기 때문에 좀 큰 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30평 40평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둘만 살게 되면 집이라는 게 빈 방이 있으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둘이 살 수 있는 공간 방이 2개 있으면은 싸우면 따로 살면 되잖아요. 둘이. 그러나 방이 하나만 있으면 되게 돼요. 주고 나서 한 방에 살아야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이 크게 갖고 있어요. 크면 클수록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파티도 한 번씩 하고 가족들, 자식들, 혼자들 찾아와서 놀 수 있는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파티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집이 크면 클수록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마 25평형 전에 30평형에 했다면 이제 25평형, 20평 이렇게 낮아지는 게 더 실용적이 아닌가.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되느냐, 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부동산은 이제 경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과거에 개발 도상 시절에서는 사이클이 있는데 부동산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용처럼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동산을 꼭대기에서 사도 나중에는 최저점보다 더 비싸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 도상 시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사이클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발 도상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때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 수평 형태가 된다든가 또 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수평적으로 되면은 언제 사야 돼요? 낮을 때 사야 돼요. 과거에는 꼭대기에 사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그거보다 또 2배 이상 올라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꼭지점에서 사면 나중에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낮은 점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낮은 점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결국은 거래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면 안 돼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항상 올라가는 시점에 사야 되거든요. 떨어지는 시점에 사는 것보다도. 그래서 올라가는 시점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부동산을 언제 바닥이고 언제 꼭대기이고 하는 거는 신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변수는 너무나 많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글로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알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징조는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거래량이 자꾸 늘어나요.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거는 파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에 은퇴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투자 수요가 우리나라는 한 30%에서 한 40% 사이 이 정도가 투자 수요거든요. 실수요자보다도 투자 수요가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투자 수요들이 점점점 부동산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팔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실수요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또 교체 수요가 많은 수요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는 시장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부동산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한 거는 투자 수요가 거의 한 35% 정도 됐기 때문에 사가지고 차익을 누리려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뭐 2채, 3채, 10채 막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투자 수요가 없어지면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90% 되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 사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요. 고금리죠, 고물가죠, 고환율이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은 앞으로 2, 3년 동안 살 때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물론 좋아질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좋아지겠어요? 금리가 옛날처럼 최저금리로 내려간다든가, 전쟁 위험이 다 없어진다든가, 환율이 안정된다든가 이러면 될 수 있겠지만 옛날처럼 저금리는 없어요. 이제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자체가 미국보다 2% 낮기 때문에 더 내리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내린다고 해도 조금뿐이면 안 내려가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부동산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항상 이야기할 때는 특정 진영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전문가적 견해로서 그 견해가 틀리든 맞든 간에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제 상승한다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하락하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둘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라는 거는 보통 10년, 20년, 30년 동안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또 이론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측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 같은 데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2, 3년 이상 하락할 것이다. 다만 일본처럼 20년 이상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2, 3년 동안은 하락하는데 이때 이제 정부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하락을 주장한다든가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는 경고거든요. 이런 전문가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한다고 해서 정책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경고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전쟁의 위험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나중에 전쟁이 안 나겠지만 만일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이스라엘처럼 도와줄 거냐, 우크라이나처럼 도와줄 거냐,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전쟁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뭐 신문에 신고가를 형성됐다느니 또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느니 이런 기사가 중계방송식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언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외부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부동산 값이 오르느니 뭐 오르고 있다는 뭐 주간 발표를 하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부동산은 최소한 몇 달 정도 거래가 되고 일정 기간이 흘러야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데 뭐 중계방송 하듯이 한다는 거는 부동산을 국민들 보고 사라는 소리예요? 앞으로 떨어질 건데 또 연거를 하라는 소리예요? 이런 것뿐이로 안 들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언론도 좀 책임을 가지고 특히 경제지 같은 언론들은 그런 책임을 지고 언론을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머니 인사이드 여기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빅톡TV라고 있어요. 빅톡TV. 빅톡TV도 앞으로 많이 봐주시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거든요. 빅톡TV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